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채권보이와 박고미TV의 콜라보 콘텐츠. 자, 지난 편은요, 박고미 대표님께서 듀레이션, 많은 분들이 그 문턱에서 탁 걸려서 포기하는 그 듀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 대표님이 저 이제 채권보이 전문 유튜브가 생기기 그 초기에 나오셔서 채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때는 특징이 무엇인지 분리되기 전이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전문 이제 유튜브가 개설이 되고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6월 정확히 9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영상을 올린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PC와 모바일에서 채권을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은 식구님들이 좋아해 주고 계시는 대표적인 콘텐츠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뵈면 좋은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눈치를 여러 기간 보다가 드디어 오늘 찾아뵙습니다. 네, 아닙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정말요? 이거 녹음이 됐으니까 나중에 안 해주신다 그러면 이거 틀어가지고 공개 압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박고미 TV 이 채널이 경제 채널 중에서는 가장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경제 개념이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 많은 채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한 100만 구독자 좀 예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을 홍보하러 와야 되는데 제가 박고미 TV에 홍보 대사를 듯한 느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채권도 굉장히 그 종류가 많고요. 훨씬 주식보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전략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개별 채권, 뭐 채권 ETF, 이제 만기 매칭형 ETF, 만기 매칭형 ETF 너무 이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 좀 해결해 주신대요. 채권 붐이 딱 불던 시기가요. 금리가 쑥 오르고 나서였어요. 금리가 막 올라가던 시기에는 채권이 매력이 있겠지만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쨌든 사면 살수록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개별 채권이 30조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 3조 팔린단 말이죠. 30조가 넘었을 만큼 많이 팔렸는데 이게 대부분 장외채권으로 팔립니다. 장외채권. 그러니까 장외채권이라는 것은 개별 채권을 우리가 그래도 좀 사기 쉽게 잘 포장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대표님께서 저희 채권보이에서 해주신 고기에 있습니다. 한번 채권 입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개별 채권이 되게 좋아요. 개별 채권이 너무 좋은데 장외 채권으로 사도 저는 개별 채권이 좋다고 생각을 일단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쪽 반대편에는 채권 ETF가 있습니다. 자, 채권 ETF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채권 ETF와 이 개별 채권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사려고 할 때요, 삼성전자의 주식, 삼성 SDI의 주식, 삼성 SDS의 주식,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사는 이 개별 주식과 삼성그룹주 ETF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딱 모여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샀을 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산 외에는 개별 주식을 산 것과 주식 ETF를 산 거는 내가 온전히 주식에 노출되고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근데 채권은요, 개별 채권을 사는 거랑 이걸 모아놓은 ETF 사는 거랑 너무 달라져요. 너무 다른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금 구조부터 다 달라지고요. 전략 자체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극명하게 나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ETF로 사는 것과 개별채권 사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동안 팔렸던 그런 수치를 바라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개별채권에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ETF로 끌고 오는 게 되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운용사 쪽에서 막 운용하는 그런 ETF, 채권 ETF.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돼가지고 나온 게 만기 매칭형 ETF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만매 ETF 이렇게 줄여서 하셨군요. 만기 매칭형 ETF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수산시장에서 낮게 생선을 사는 이 개별 채권과 완전히 손질까지 다 해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이 ETF와 그건 이제 비싸죠. 비싸죠. 포장비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배달료까지. 그 중간에는 약간 밀키트 정도? 밀키트 집에서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손질 정도만 되어 있는 거를 사면 우리가 요리만 해 먹으면 되는 정도의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만기 매칭형 ETF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별 채권과 그 밀키트라고 하시는 그 만기 매칭형 ETF 둘 중에 산다면 뭘 사면 좋은 거예요? 개별 채권이 좋죠.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개별 채권이 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네. 장점은요. 네. 만기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변동성이 없이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그 원금과 그 약속된 이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예. 그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요. 개별 채권을 잘 고를 수 있으면 이게 무조건 제일 좋죠. 사실 다른 것들이 막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가장 나을 것이기 때문에 잘만 고를 수 있다면 이게 항상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인데 이제 밀키트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만기 매칭형 ETF는요. 개별 채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만기 매칭형 ETF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에 조금 깊이 공부하고 싶고 관심을 좀 깊이 가지고 싶고 내 손으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개별 채권이 낫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 네. 예, 좀 구력이 있으신 분들, 채권 네.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개별 채권 하시는 게 낫고, 네. 저같이 이제 채권을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 네. 예,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네. 그냥 밀키트, 예, 만매 ETF, 만기 매칭 ETF 네. 고르는 게 낫다. 네. 이거 정리가 되네요. 네. 예, 예. 이게 결국에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일수록 그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고객 풀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생각해 봐도요. 네. 똑딱이가 있고 전문가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전문가용 카메라는 버튼이 밖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수동. 네. 네.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짱이에요. 네. 근데 똑딱이는 다 네, 자동이잖아요. 네, 버튼 네, 누르는 네.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는 네. 1, 2다 눌러가서 해야 되고 본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는 가격이 비싸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중간에 미러리스 같은 거잖아요. 중간에 이해가 확 되네요. 네, 버튼 몇 개 정도만 나와 네,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제일 최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 네. 자동화될수록 그리고 쉽게 만들어질수록 어찌 보면 더 비싸고 좀 더 비효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맞는 사람이 다수인 거죠. 그래서 채권부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쪽도 근데 많을 것 같아요. 개별 채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채권 ETF보다는 만기 매칭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여러분도 끝까지 이 콘텐츠를 들으셔야지 뒤에 나오니까 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네. 자, 먼저 세 개를 비교해 볼게요. 개별 채권을 투자했을 때 수익 부분을 보면 이자와 차익입니다. 요거는 개별 채권 사면 정해진 날짜에 이자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채권 이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게 되는데 내가 샀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폭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없애버리고 팔아서 차익을 취해버리고 오르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져가면서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개별 채권이 가지고 있는 만기 보유 전략이 된다는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채권 ETF를 보면요. 채권 ETF는 여러 가지 채권을 담고 있잖아요. 그 채권들이 주는 이자를 그때그때 우리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대부분은 그거를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하고 그게 가격에 높게 되죠. 왜냐하면 순자산이 커지게 되니까요. 채권 ETF 자체의 가치가 커지게 되니까 이자를 막 받는 만큼 이거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형태로 우리는 느끼게 되죠. 하긴 그 만기가 없으니까 네. 네. 채권 가치 딱 이렇게 끊어지는 맛이 없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끊어지는 맛. 네, 그게 네,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채권은 마치 예금 만기된 것처럼 네. 만기 딱 도래하면서 원금이 통째로 원금이 들어오는 그 맛을 느끼는 게 채권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채권 ETF는 그게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여가지고 내 통장에 원금이 탁 꽂혀서 그 다음에 뭐 해보지, 뭐 찾아볼까 이게 떨어지는 게 그렇네요. 채권 ETF예요. 네. 그래서 개별 채권은 만기가 있고 채권 ETF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도 리스크인데요. 네. 개별 채권은 그 고유의 기업의 하나의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리스크가 존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용 등급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요 회사채를 굳이 살 필요 없거든요. 회사채 사면 너무 좋지만 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채만 사도 금리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충분히. 고금리 시대 아직까지도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채 사도 3.2 또 왔다 갔다 할 때는 3.5 이 정도가 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이제는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 부도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별 채권은 부도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채권 ETF는 사실상 그런 게 없습니다. 운용사에서 알아서 다 걸러놨기 때문에
그 걸러져 있는 게 터질 가능성이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채권은 되게 재밌는 게 만기가 되면 듀레이션이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듀레이션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가중 평균이 되어 있는 그 만기라는 그 수치 자체도요. 만기로 다가갈수록 듀레이션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할 것 같은 채권도 만기가 한 달 남아 있는 채권은요. 금리가 별 볼 일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너무 줄어 있어가지고 수익률 자체가 훅 낮아져 있게 됩니다. 점점 수렴하게 되는 게 개별 채권의 장점이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살 때는 우리가 금리 변동도 고려해야 되지만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금리 변동도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개별 채권이라면 채권 ETF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듀레이션을 일정하게 맞추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줄어드는 채권은 이렇게 뽑힙니다. 예, 아 그래요. 걸러져요. 알아서. 네. 뽑혀서 팔아버리고 새로 담기잖아요. 그러면 채권 ETF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금리 영향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ETF가 고를 때 이미 몇 년짜리를 고르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일정히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개별 채권은 살 때는 길어도 만기 되면 점점 없어진다. 만약에 개별 채권을 3년짜리를 샀을 때 딱 샀을 때는 듀레이션이 한 뭐 2.5, 2.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기가 도래할 때쯤 되면 이제 0 가까이 없어지게 되는 반면에 3년짜리 국고채 3년 이런 ETF를 샀을 때는 그 안에 듀레이션은 아마 2.7 이렇게 2. 후반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리 변동에 대한 노출도를 항상 가지고 가게 되는 네.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용하는 투자는 다른 개념이고 이런 특징이 이제 있다는 거죠. 중도 매도회 같은 경우에도 개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점입니다. 단점이요. 중도 매도가 어려워요, 사실. 아 개별 채권이. 네. 예. 거래가 항상 많이 되는 회사채 또는 국채가 아니라면 유동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장외 채권으로 산 것도요. 나한테 그 채권을 판 증권사가 그 채권을 안 사줍니다. 국채는 증권사가 쉽게 사주는 이유는요. 네. 이득의 개념이 아니라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권사가 사주기에도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중고차 시장에 가가지고요. 네네. 차를 살 때요. 정말 많은 그랜저를 샀어요. 그랜저 거리가 많잖아요. 네. 샀어요. 그럼 딜러랑 친하게 지내죠. 한 3달 탔어요. 네. 차가 다른 거 받고 싶어. 그럼 가가지고 아. 3달 전에 샀는데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이러면 웬만큼 사줘요. 왜냐하면 그랜저는 쉽게 팔리거든요. 항상 잘 팔리는 차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사람들이 잘 안 파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차들 네. 이런 건 원래 잘 안 팔리거든요. 그걸 만약에 이쁘다 해서 샀어요. 사는 거는 당연히 사면 되죠.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샀어요. 한 6개월 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나한테 그 차를 판 그 회사에 이 차 되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사가신 건데 저희가 다시 사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고 네. 지금 별로 안 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엄청 거래가 많은 그랜저를 만약 샀어요. 그럼 3달이든 뭐 6개월이든 다시 갖다 줬을 때 저희 여기서 샀던 건데 딴 데 말고 여기 가져와서 다시 이거 되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잘 사줍니다. 거래가 쉽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다시 되팔 수 있으니까. 네. 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큰 손실이 우리가 없으니까.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장외 채권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자, 국채를 샀습니다. 몇 달 지났어요. 가가지고 국채를 다시 그 증권사에 얘기해도 쉽게 사주거든요. 네. 근데 회사채를 샀어요. 가가지고 안 사줍니다. 증권사는 어떤 이거를 느낌인지 알겠네. 팔 수가 없어요. 네. 만기 보유해야 되거든요. 국제랑 또 회사채랑은 또.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중도 매도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죠. 개별 채권은 진짜 많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개별 채권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군요. 네, 만기 이전에 현금화 안 돼요. 저도 최근에요. 현금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막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 큰 금융채도 거래가 안 돼요. 네, 거래가 안 됩니다. 살 때는 금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팔 때도 금리 조건이 좋은데 이게 거래가 너무 안 됩니다. 그럼 또 리스크는 있다는 건 좀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네. 볼 네. 때 잘 사야 된다. 네. 매수를. 국채는 거의 거래가 그냥 쉽게 되는데 국채가 아닌 이상은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요 쉽습니다. 일단 대부분 국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ETF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채권을 살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구니로 묶여 있으니까. 네, 이 바구니를 살 사람을 찾는 거고 네. 이 바구니를 살 사람은 보통 시장에 항상 존재를 하니까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채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또 사고 팔 수 있다는 ETF의 장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분을 보게 되면 개별 채권을 살 때는 장내로 살지 장외로 살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네. ETF는 장내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ETF는 장내에서 예. 주식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비용, 요거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개별 채권은 비용을 한 번 냅니다. 수수료라고 부르죠. 살 때 얼마, 네. 그 뒤는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겠지만 비용을 우리가 증권사에 지불하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채권을 개별 채권으로 보통 살 때요. 만기가 짧은 거는 0.1% 정도, 네. 만기가 긴 거는 0.3%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외로 샀을 경우에는 만기가 기면 길수록 거기에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비용이 책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어쨌든 내요. 살 때 딱 낸단 말이에요. 내고 나서는요. 만기가 몇 년이든 간에 그 이후로는 비용이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ETF는 펀드잖아요. 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지고 있는 기간에 대비해서 비용을 내게 되죠. 네. 그래서 채권 ETF도 마찬가지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기간에만큼 이제 연율화 시켜가지고 비용을 계속 내게 됩니다. 비용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 두 개는 비교가 아예 안 돼요. 살 때 한 번 내는 거랑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내는 개념이랑 전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수수료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복비 내는 개념이랑 비슷하고요. 다시는 안 내죠. 그렇죠. 한 번 딱 내고 보수는 털고 나오는 거니까. 보수는 약간 월세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동안 네.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월세는 좀 너무 크다면 관리비 같은 개념입니다. 네. 내가 이 집을 한 달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찰떡 비우네요. 찰떡 비우. 네. 조금씩 계속 내게 되는 게 이제 보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을 짧은 거, 긴 거, 채권 ETF를 사는 거 얘네들을 비용 비교는 아예 그거는 의미 없어요. 네. 전혀 다릅니다. 개별 채권의 만기가 길냐 짧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분산 투자. 개별 채권을 하나 사면 분산이 없죠? 없죠. 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개를 사서 나눠 담아야 되는 미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국채를 살 때는 몰빵을 해도 됩니다. 국채를 살 때는, 하지만 회사채를 살 때는, 그럴 때는 반드시 분산을 해야 됩니다. 투자금을 5개로 쪼개든 6개로 쪼개든 10개로 쪼개든 좀 쪼개서 분산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1억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채와 회사채를 다양하게 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원하실 경우에는 국채는 1억 중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하나로 그냥 사도 돼요. 비중 크게 해서 가도 되는데 1억 원을 만약에 5천만 원만큼 국채를 하나 담았어요. 나머지 회사채로 담아주세요 하면요. 1,000만 원씩 쪼개서 5개 담습니다. 이것도 그 주식하고 비슷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명언이 여기서 통하는 거네요. 네. 채권 ETF는 ETF 자체 분산이 다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필요한 만큼 다 담아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개별 채권은 채권의 가격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차익을 봐도 비과세입니다. 중간에 내가 내다 팔아서 이익을 봐도 비과세입니다. 세금은 오직 채권 이자에 대해서만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개별 채권을 저쿠폰 국채를 많이 찾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표면금리는 되게 낮은데 매수금리는 되게 높은 채권을 자산가들이 많이 찾잖아요. 네, 왠지 알겠다. 과세는 조금 내고. 그걸 개별 채권으로 찾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그렇군요. 저쿠폰. 보통 적혀 있는 게 겉으로 적혀 있는 게 1.25, 1.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구나. 그것만 내고 실제로 얻는 거는 3% 중반, 4%잖아요. 이거는 나머지 부분 다 비과세됩니다. 근데 그것도 개별 채권을 해야 돼요. 개별 채권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과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채권을 접근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는 투자를 세팅할 수 있다는 것이 개별 채권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명확하니까 요거는 내가 어쨌든 지키기만 한다면 이거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내가 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지만 않는다면 최하가 이거잖아요. 최하. 최하를 깔아놓고 최상은 취할 수 있다는 그게 개별 채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채권 ETF는 보시면 과세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ETF는 원래 거기 안에서요 발생한 그런 수익들을 합쳐가지고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해서 결국에 세금을 15.4% 매기게 돼 있거든요. 이자 소득세를. 그래서 그거를 차익 부분도 내야 됩니다. 같이. 그게 이제 개별 채권과 다르네요. 그러니까 차익에 대해서는 개별 채권은 안 내는데 채권 ETF는 내야 된다. 15.4. 그건 동일하네요. 그래서 뭐 금리가 많이 움직여가지고 큰 차익이 날 수 있죠. 장기채 같은 경우에. 근데 큰 수익이 났을 때 이자도 정말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 채권 ETF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손쉽게. 개별 채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에이. 이거 접근하려면 채권 가격의 개념, 듀레이션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고려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ETF는 정말 주식 사는 것처럼 10,000원으로 그냥 틱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로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딱 느낌이 오죠. 네. 내가 공부가 된 정도에 따라서 아 나는 개별채권이다 이런 사람과 아 이거 뭔 소리지? 아 채권 ETF로 시작해야겠다 라는 사람이 딱 나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투자금이 커지고 세금 부분이 커지고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 개별채권이 가지고 있는 저 장점을 취하는 게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채권 ETF로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자, 그러면 이 개별 채권과 채권 ETF의 장단점을 적절히 믹스한 이 만기 매칭